예, 두 번째 역은 2차전 지역에 이어서 시장 진단역입니다. 김정혜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시장 진단역, 시황역에 매일 가죠.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 고민이 많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이사님 주가 좀 반등이 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반등이 왔는데 그걸 못 지키고 오후에 이렇게 확 밀려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수 맞추기가 있다. 그다음에 뭐 그 경제 지표 발표를 안 해서 그렇다. 네.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뭐 제가 보기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뉴스들이고요. 결국 시장이 그만큼 약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은 뭔가 찌라시성 뉴스들이 돌기 시작하고 외국인 선물 매물이 조금 늘기 시작하자 바로 전체적으로 지수가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라는 것은 아, 분봉을 보여주시는데 살벌합니다. 그죠? 분봉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쫙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인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가 매수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다소 급하신 분들 최근에 이제 단기 매수 뭔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뭔가 다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레버리지를 썼거나 아니면 뭔가 좀 급하신 분들은 저런 변동성에는 오늘 당연히 편안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점에서 좀 팔려고 했었는데 종가에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더 빠른 매물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저가 매수는 사라진 상태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이슈가 나왔고 그런 이슈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의 매물을 부르는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그 2시간 이후에 변화된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 판 건 개인밖에 없다. 네.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은 채워가는 과정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쌓여있던 신용잔고가 뭐 일부 청산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수급 이벤트와 겹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중 돌았던 여러 가지 그 찌라시성 이슈는 뭐 신빙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어쨌든 시장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현재 바닥을 확인해 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불안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지수 자체도 보면 코스피가 2,400 겨우 지키고 코스닥도 800선을 겨우 지키면서 맞췄잖아요. 추가적인 하단이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수의 하단을 뭐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현재 벌써 코스피 기준으로는 PB로 0.8배 수준에 왔습니다. 네, 0.9배라 그러던데 그 밑인가요? 예. 0.9배가 지금 한 네. 2,48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2,400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0.8배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0.8배라고 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저점이 0.6배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이 뭐 그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왔다고 느낄 정도의 강력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경기가 약해졌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가 뭐 둔화되고 이런 걸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0.8배가 그렇게 과연 두려워할 만한 시점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현재 구간에서 선물 시장 쪽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자, 미결작정이 과거 이제 사례를 반추해서 생각해 보면 임계점까지는 한 2, 3만 계약 정도의 추가적인 흐름이 남아 있어서 추가 하락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2,400선 아래는 추세가 붕괴되는 지점일 수 있지만 역으로 보면 뭔가 좀 너무 과도한 그런 하락의 지점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정말 시장이 붕괴되는 시장이라면 여전히 도망가야 되는 지점이겠지만 네. 이미 그건 2,600선부터 좀 실행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현재 0.8배 수준까지 내려온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다만 종목 선택은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성장주 일변도 혹은 뭐 테마주 일변도의 매매를 해오셨다면 그건 좀 우리가 수정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의 시황과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서 뭐 하단을 뭐 2,200 뭐 이렇게까지 낮춰갈 필요가 과연 존재하는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 같고요. 국제 유가도 하나의 시장의 악재였는데 그래도 80달러 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고 근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아직 꺾일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향 안정화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까요? 일단 국채금리, 그다음에 유가 이 두 가지 모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국채 수급이 지금 수급이 꼬여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금리가 낮아질 거다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금리는 고점을 지났다라는 것을 시장이 오판했다가 그 오판을 FOMC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니까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레벨은 지금 뭐 채권 전문가 기준으로는 뭐 5% 넘어설 수 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렇지만 그 위에서 과연 계속 머물지는 불분명하다. 그 정도 되면 경기가 불어진다라는 얘기가 신채권왕에 건들나게 하고 있죠. 물론 그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도 5% 이상의 레벨을 과연 시장의 약한 고리가 버틸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4%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금리는 꽤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5%도 넘어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했던 정말 뭐 단기간에 7%까지는 가는 그런 패닉 장세가 올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인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뭐 일단 5%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되면 시장이 개입을 하던 정책 당국이 개입을 하든 어느 정도의 개입을 통해서 조금은 안정을 찾거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 조절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결국은 수요가 폭발하면 더 급등할 수 있겠지만 수요가 폭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급을 조절해 봐야 하단이 단단한 것이지 상방이 크게 열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도 어쨌든 시장의 부담 요소이기는 하지만 지수를 더 아래로 강하게 찍어 누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기 위해서는 유가는 정말 100달러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5% 위에서 안착한다라는 강력한 시그널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시그널이 올 가능성은 낮고요. 오히려 그 전에 경기가 불어지고 그다음에 수요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이 악재들은 서서히 소멸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도 물가를 누르고, 예. 또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고 이게 연쇄고리인데요. 그러면 이제 11월 1일 날 FOMC 전까지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은 고용지표 있고요. FOMC 전까지 좀 체크해야 될 경제 변수 지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저는 이제 크레딧 지표하고 주택시장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뭐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약한 고리들 쪽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 그동안은 시장이 워낙 저금리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금방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중립금리가 2%라고 하니까 뭐 4%, 5%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금방 내려올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굉장히 우리가 낮게 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크레딧 지표 중에서 조금 위험한 그런 정크 등급의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스프레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약한 고리들이 붕괴될 때 예전처럼 강력하게 금리 내리고 다시 QE를 하는 그런 양상으로 돌아가긴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가게 되면 다시 물가가 급등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70년대 악몽을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연준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도 그 70년대 악몽을 되풀이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레딧 지표가 과연 얼마나 악화되는지 신용 지표가 예. 악화되면서 뭐 국내로 봤을 때는 뭐 PF 문제 터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는 연체율이 여기저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 미국은 지금 그 정크본드 등급의 채권들이 급격하게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면 그건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건 이제 프레드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정상적인 채권과 채권 등급은 매우 낮은 정크본드하고의 그 스프레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위험 네. 지표로 보거든요. 신용 지표 보면 되고요. 부동산은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그 주택 시장에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7%를 확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돈이 안 들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에 이 풍부한 유동성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연준이 공급한 QE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없었던 유동성 공급도 있지만 자, 미국은 금융의 나라잖아요. 결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발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채권을 계속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 유동성을 창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면 뭐가 핵심 포인트냐 하면 기존 주택이 매매가 돌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높아진 모기지로 갈아탈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기존 주택의 매매라든지 신규 주택 매매에 있어서 회전이 돌지 않기 시작하면 그럼 그 채권을 대상으로 다시 MBS를 발행하고 ABS를 발행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 금융의 선순환 고리가 끊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미국 정책 당국이 타이트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쪽 주택 금융까지 돌지 않기 시작하면 전부 공급되는 소위 M2 그 공급량 자체가 통화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여서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올라올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도 그 은행 사태 터졌을 때 SVB 사태 터졌을 때 단기 유동성 공급해서 껐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꺼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오는지가 저는 경제 지표보다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시장이 지금 악재가 이미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너무 안 좋은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한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나요? 네, 저는 일단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예산안 포함해서. 그렇죠. 네. 예산안 포함해서 하원 의장이 의장. 저렇게 네. 날아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공화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책으로 밀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들이 급변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그것도 대통령 되고 나서 또 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조는 우리가 소위 친환경 쪽에서 탈탄소 쪽에서 봤던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고금리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먼저 신조가 들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이 풍력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파이낸싱을 결국은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생각보다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보조금이 깎이거나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주가에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변수, 정책적 변수가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이것에 대한 확실한 포인트는 내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지 최근에 뭐 영국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남아있는 변수다. 근데 이 남아있는 변수들이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년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변수로 살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딧 리스크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지금 깔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의 크레딧 리스크, 국내 크레딧 리스크도 계속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좀 비빌 언덕이 반도체인데요. 기대감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쪽으로 넣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밀렸고 하이닉스는 HBM 수요가 오히려 하이닉스 몰리면서 강할 거라 해서 급등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얘기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얘기이며 반도체 흐름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는 계속 뭔가 삼성전자가 직접 확인해 주는 게 없이 언론사에서 뭔가 계속 터트리는 듯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와 뭔가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언론사에서 먼저 단독으로 터트렸고 그 얘기의 신빙성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고요. 반대로 오늘 나온 뉴스에 대해서도 진짜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죠. 근데 통상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하는 걸 보면 처음에 시제품 보내서 그 시제품을 실제로 확인받는 기간 자체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제품 넣었다고 당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해 갔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는 건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HBM의 점유율은 뭐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올라올 수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시제품을 언제 보냈는지 정확한 시기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뉴스에 너무 흔들리시기보다는 정말로 반도체가 4분기를 기점으로 살아날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네. 오늘 제가 오히려 주목한 뉴스는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 올리겠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결국은 반도체 시장에 뭔가 수요가 내년부터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포커싱을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뉴스에 휘둘리기보다는 정말 장기적으로 반도체가 늘어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올 수 있지만 결국은 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는
지금도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받으면 더 사셔야 되고요. 다만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 계속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네.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목해보면 좋을 게 반도체 이외에 자동차도 기대감이 컸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가 9월에 미국 판매량이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떨까요? 자동차 얘기를 조금 너무 길지 않게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네, 저는 마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량 자체는 이미 데이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가 못 오르고 있잖아요. 그 핵심 포인트는 뭘까? 결국은 마진율의 고점이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불안감 같거든요. 그걸 만약에 이번 실적에서 불안감뿐이었다라고 확인해주면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마진율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서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매출이 아니라 마진율이다. 근데 마진율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뭐 자동차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영업이익을 많이 보는데 그죠? 영업이익도 보지만 그 마진율이 얼마인지를 체크를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네. 자, 그래서 9월 어려운 달을 보내고 우리가 추석 지나고 오면 좀 숨통이 트일 줄 알았는데 지금 이틀간의 거래를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10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네, 일단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시장 내 포인트는 거래량입니다. 네, 시장에 에너지가 많이 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실리지 않으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되밀릴 수 있다. 그래서 거래 분출을 가장 주목해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보유 종목은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신규로 종목을 고르신다면은 저는 뭐 세 가지의 조건이 동일하게 겹쳐야 된다. 네. 시장에 최근에 대형주 거래 대금이 좀 늘고 있습니다. 대형주여야 되고요. 두 번째 퀄리티 종목이어야 됩니다.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형의 체력이 종목군들을 있는, 고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배당 같은 안전 마진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실 때는 이런 종목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편입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성장주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트레이딩을 좀 버리고 그런 류의 종목군들을 선택할 시기가 왔다. 시장이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지려고 하고 있다. 중금리 시대의 대응 전략은 지금과 같이 가면 안 된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답이 하반기에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그런 같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종목을 꼭 집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류의 기업들이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미 네. 강하게 벌써 시장에서 그래요? 움직이고 있죠. 예. 최근 하락에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은행주, 보험주, 통신주. 뭐 통신주도 아무거나 사면 안 되겠죠. 제일기획, KCC. 이렇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현금은 많고 배당도 강하게 주면서 기관 수급의 빈집을 채우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우 이사님과 답답한 흐름이긴 한데요. 시장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얼른 퇴근해 보시죠. 네, 가시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